오늘 헌재 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헌재 재판관의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빨리 진행하고 공백 상태를 메꿔줘야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특히 중립기관인 대법원장께서 추천목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다는 것도 100%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까지 33번 청문회를 했는데 저는 이런 청문회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이게 청문회 답변인지 이 반상회 답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 사항이 필수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틀려요. 사실관계가 다 틀리고. 2014년 정치후원금 냈는데 해분의역 후보자한테 요구하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선관위 기택금으로 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끝이고 제출 않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에게 과태료 납부내고 요구하니까 확인하지 못했으니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다 하고 제출 않고, 뭐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청문회가 후보자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청문회가 무력화되는데 저는 법사위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요. 이 오전 중으로 요청한 자료 제출해주고 기억이 아닌 팩트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화호가 종부세 소송할 때 이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 어떤 논거를 폈는지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네. 지금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예. 관련 기관에 가서 확인하면은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네. 뒤에 그 보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네. 오전 12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약간 네. 낮추시고. 마이크 약간 당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7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으로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정말 얼마나 헌법수호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인권과 기본권 수호라는 헌법수호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후보자님에 대해서 엄중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정말 이건 양승태 대법원장의 묘주인가 공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직위를 맡으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되고 만든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역임을 했고 2011년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되었고 또다시 올해 연임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기 시작한 지 이제 또 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함께 근무를 하거나 함께 합의부를 구성했던 적은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제가 연수생일 때 다른 옆반 교수님으로 계셨다는 정도이고 민사지방법원에 초임받았을 때도 같은 부가 아니라 다른 부의 부장으로 계셨을 뿐이어서 직접 어떤 개인적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었습니다. 서울지법에서 2년 정도 함께 근무한 경력인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같은 분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개인적으로 인사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같은 분은 아니지만 옆에 부 부장님이시니까 인사는
하면서 지냈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지 않으면 제가 근무했던 민서지방법원은 굉장히 판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같은 층이거나 혹시 만나게 되면 인사하는 정도 가지고 그것을 개인적 친분이라고 표시하기엔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은 언제 누구에게 처음으로 들었습니까?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후보자로서 제안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은 언제 누구에게 들었냐고요, 처음으로. 예. 그 고영한 행정처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월 하순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겠습니다. 2월 하순입니까? 네. 그러면 고영한 법원 행정처장이 예.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탄핵 선고 심리 지연의 빌미가 될 우려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것처럼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겠어요? 고영한 행정처장에게 들은 것은? 예. 왜냐하면 저한테도 행정처장님이 지명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지 고영원 행정처장님이 저에게 지명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예,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다 고영원 행정처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계속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에 추천되는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직위에 대해서 왜 저를 대법원장님께서 추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추측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추측이 뭐예요? 추측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법관, 그다음에 헌법재판연구관, 또 변호사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그 구체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신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맡으신 사건들을 살펴보면 문제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2017년 2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혼 소송에서 당시 담당 변호사로서 대리인 맡으셨죠? 저희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담당 변호사로서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속칭 광주 인하학교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에 개정된 도가니법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가니법이 왜 생겨났는지 아시죠?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가니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죠? 예. 네, 어떤 사건이죠? 제가 영화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보육원의 감독 책임자들이 그 옳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7세부터 22세까지 남녀 장애 학생들에게 자행된 비인간적인 아동학대 및 집단 아동 성폭행 사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도가니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더욱 투명하게 공정화하려는 법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이혼 소송을 맡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도가니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제소되어 있는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성적인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아직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 복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도가니라는 그 도가니법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들 입장에서 이 만들어진 조항들이 민간 복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 제기를 듣고 한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도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에 대해서 한번 이익 형량을 해달라. 헌법재판소의 균형 감각에 비춰봤을 때 한번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일치된 의견으로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헌재 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헌재 재판관의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빨리 진행하고 공백 상태를 메꿔줘야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특히 중립기관인 대법원장께서 추천목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다는 것도 100%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까지 33번 청문회를 했는데 저는 이런 청문회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청문회 답변인지 이 반상회 답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 사항이 필수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틀려요. 사실관계가 다 틀리고. 2014년 정치후원금 낸 해분회역 후보자한테 요구하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선관위 기택금으로 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끝이고 제출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에게 과태료 납부내고 요구하니까 확인하지 못했으니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다 하고 제출 않고 뭐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청문회가 후보자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청문회가 무력화되는데 저는 법사위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요. 이 오전 중으로 요청한 자료 제출. 당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7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으로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정말 얼마나 헌법수호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인권과 기본권 수호라는 헌법수호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후보자님에 대해서 엄중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정말 이건 양승태 대법원장의 뮤중과 공주인가 해주고 기억이 아닌 팩트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화호가 종북대 소송할 때 이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 어떤 논거를 폈는지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네. 지금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예. 관련 기관에 가서 확인하면은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네. 뒤에 그 보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네. 오전 12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약간 네. 낮추시고 마이크 약.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직위를 맡으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되고 만든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역임을 했고 2011년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되었고 또다시 올해 연임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기 시작한 지 이제 또 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함께 근무를 하거나 함께 합의부를